를 벌이는 의료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힐링 닥터로서 그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정치 담론 토크 진행을 맡으신 청년 4.0 포럼 차봉정규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홍규입니다.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도 충분하게 박수 소리가 컸고요. 좀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사말에서 제 인사말보다는 저희들 청년 4.0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몇 분 고마운 분 몇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4.0 포럼 동지 여러분, 우리는 독립운동과 건국이라는 제1의 물결, 산업화라는 제2의 물결, 민주화라는 제3의 물결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제4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고 갈 미래 세대와 현재 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 세대 33인이 도원 결의했습니다. 청년 4.0 포럼이 정치개혁의 봉화의 횃불을 들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정치개혁의 봉화의 횃불을 들겠습니다. 조직된 힘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조직된 힘으로 반칙 없는 공정한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 4.0 포럼은 2021 특별기획으로 청년 3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준비했습니다.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 리더인 분들을 초청해 직접 만나 그 길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철수 대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후에 저희들이 담론을 할 때 대표님에 대한 주요 양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스태프분들을 일괄 소개하고 박수와 격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수 고문님, 정풍영 자문위원님, 박정주 자문위원님, 사랑하는 우리 이성일 청년위원장, 장우영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정경칠 동지, 김영인 동지, 이현주 동지, 신영준 동지, 피광복 동지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여러 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규 사단법인 글로벌 신지식 협회장님, 화해별 신구 탈놀이 보존의 이수자 유필기 대표님, 이장우 전 벤처기업협회 대구 경북 지회장님, 설진년 전 대구 경북 ICT 사업 협회장님, 참 고맙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규화 대구광역시 의원님, 저기 계시죠? 네. 평소 존경하는
신만석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마이스협회 이사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대영 교수님, 정성윤 교수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같은 분이 계신가 싶어서 좌석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우리 상임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김용 대표님, 또 도태호 변호사님, 오정림 대표님, 김남길 부진장이 거기 계시군요. 김남길 부진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빠졌기에 소개 올립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모두입니다. 정말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밀이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 빠르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환영의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전달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홍성민, 홍지원 어린이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홍성민, 홍지원 어린이 감사합니다. 여기가 약간 요걸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할까요? PPT 쪽 열어주시고요. 먼저 PPT 여는 동안에 우리 대표님 먼저 우리 그럼 안철수 대표님 기조 토크 40분 경청하시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 저희들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님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의사, IT 과학기술자, 벤처기업인, 교수, 정치인 등을 두루 붙이고 계시고요. 컴퓨터 백신을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셨죠. 또 당시 재산의 절반인 1,500억을 사회에 기부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인 지난 3월에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목숨을 건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한 오늘의 연자 안철수 대표를 소개 올립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이제 극복이 돼서 여기 정말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메타버스 혹시 아세요? 메타버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간단하게?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가상의 세계, 가상의 공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AR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우리 실제 공간에다가 없는 가상의 물체를 이렇게 함께 혼합을 하는 그런 증강현실, 또는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가상 세계, 그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또 지금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을 카피를 하는 거울 세계, 미러 월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아마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 계세요? 젊은 분들이면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포트나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게임에 들어가서 서로 막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 세계인데요. 요즘은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콘서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분신 같은 거를 세워놓고 거기서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쯤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포트나이트에서 하는 음악 콘서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큰 야구장, 잠실 운동장 채우려면 한 5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상 공간에서 유명한 가수 콘서트를 할 때는 몇 명쯤 모일까요? 몇십만? 아마 200만 명 모였을 거예요. 최근에 한 거는. 그래서 한 번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200억 이 정도로.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여러 명품 가게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게들을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가상의 그런 것들을 살 수 있게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 누구죠? 예,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상 세계 중에서 닌텐도 스위치라는 걸 사용을 하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이든 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 저기 가고 싶다고 하면 초청장이 날라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바이든 섬에 가면은 바이든 선거 사무실도 있고요, 가상의 투표 공간도 있고, 바이든 아바타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 선거 운동도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메타버스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회사들을 보다 보니까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로블록스? 지난달에 한국인이 산 외국 주식
5등 안에 드는 엄청나게 메타버스에서 유명한 건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 회사를 보고 그 안랩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때 한 주에 9센트씩 투자를 해서 한 2천만 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얼마 됐는지 아세요? 그 100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2천만 원 투자한 게 200억이 됐는데 다 회사 거예요. 제게 아닌 거. 그래서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미리 보면은 그런 기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미래라는 게 미래가 수동적으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에 반해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세계가 변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갈 길을 먼저 개척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나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회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한번 서론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강한 나라, 좋은 나라, 바른 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은 더 좋게 만드는 게 우리 모두 꿈 아닙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 Better Korea인데요. 그러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그걸 저 나름대로는 강한 나라, 좋은 나라, 바른 나라로 만드는 게 그게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 군사력, 경제력, 과학 기술력, 강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 나라, 한마디로 공정한 나라죠. 자기의 실력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조가 있는 그런 나라. 대학 입시나 경제 구조나 창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가 아마 바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나라라고 하면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제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복지 제도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이 생각하는 우리의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럼 제가 그걸로 할게요. 마우스 주세요. 마우스는 여기서도 되니까. 이것도 안 되네. 컴퓨터 화면은 다른 화면인데 여기는 옛날 때 띄워지네요. 뭐 고칠 동안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장 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5년 내지 10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5년 내지 10년이 당겨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이미 아까 메타버스 말씀드린 것도 다 거기에 범주에 속하는 그런 변화들이거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미중 신냉전입니다. 그게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꿀 겁니다.
보통 냉전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군사 패권 경쟁이죠. 군사력 경쟁. 그런 것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미중 신냉전은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저 남동해를 둘러싸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은 이런 군사 대결이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 미국이 이미 세계의 흐름을 보고 과학기술 패권을 잡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알고 이제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중국에는 반도체 수출 같은 거 기술 수출 금지한다. 이런 게 모두 다 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게 우리 경제성장한 본질이거든요. 두 축입니다. 한 축에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한 축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른 그 두 축으로 우리가 경제성장을 한 거죠. 경제성장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근데 지금이야말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해야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과학기술 입국하자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다른 슬라이드만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코로나19 사태 동안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물론 여러 개죠. 여러 개인데 딱 하나만 들라고 하면 저는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 개발 과정을 들고 싶어요. 이걸 m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 과정을 보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저 스토리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좀 거칠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mRNA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요즘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오 기술자들이 실험실에서 mRNA를 만들어도 이것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해서 만들면 그냥 부서져 버리고 해서 이걸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도체 하는 사람들, 나노 기술자, 초미세 기술자들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mRNA를. 이 사람들이 생각했죠. 저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드는 기술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미세 기술자들이. 그걸 영어로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지질 초미세 입자가 있는데 그걸로 이 mRNA를 덮어 씌우면
그러면 파괴가 안 되고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 서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다른 분야의 기술끼리 서로 만나서 융합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거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백신이 그래서 탄생한 거죠. 근데 스토리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부가 있습니다. 2부는 뭐냐? 초창기 mRNA 백신 개발 과정을 미국 정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한 일은 뭐냐? 저게 개발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법률이나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저걸 좀 더 빨리 개발을 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제도를 만들고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걸림돌들을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1상, 2상, 3상을 1상 끝나고 2상하고 2상 끝나고 3상 했던 거를 1, 2상을 거의 동시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mRNA 백신을 만드는 그 경로 앞에다가 고속도로를 정부에서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수조 원을 투자를 해서 보통 백신 만드는 게 5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 1년도 안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스토리만 아시면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할 건지가 이 스토리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끼리 자유롭게 서로 융합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하고, 한 번 실패하면 벌 주는 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시도하면 실패해도 된다고 허용해야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지, 결과만 보고 실패하면 벌 주고 하면 절대로 새로운 거 못 만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기술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뭐 정치나 또는 리더가 모르는 분야 전문가 쓰면 될 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 산업화 시대 때는 통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서 전문가도, 한 분야의 전문가도 방향이 완전히 다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방역들 보시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또는 뭐 더 좋은 예로, 자, 원전에 대한 전문가들을 보시면 탈원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원전, 특히 소형 원전이 우리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이 두 사람의 전문가 중에 누가 앞으로 나갈 세상에 맞는 전문가인지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가, 또 리더가 기술 흐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알 필요는 없어도 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나라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냥 막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연구 활동이 가능한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치가 기술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규제도 금방 없앨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 규제 없애는데 4, 5년 걸립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발전할 것이고요. 이걸 못하는 나라는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 종료, 위드 코리아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 옆에 그냥 계속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그리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되면 사망률이 독감 정도로 줄거든요. 옛날에 독감 있을 때도 우리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옛날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가 내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렇게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는 정치나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민간이 살리는 거고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경제를 살리는 게 정치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치가 그냥 돈만 퍼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기반을 안 해서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 혁명이 가능한 나라. 두 번째는 이런 것에 제대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 양성, 즉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구조 가지고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재가 있어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삼박자가 갖추어지면 그때야말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라는 말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 종료죠. 그리고 상황 종료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언제든지 백신을 맞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백신과 치료제를 저는 구별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상황 종식하려면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5월에 대구에서 강연했습니다. 그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작년 5월에 뭐라고 그랬냐, 빠르면 올 겨울에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작년 5월에. 그랬더니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김호란 씨가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더라? 정치인들이 허풍 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백신 접종률 꼴찌 아니겠어요? 38개국 중에 38위.
그래서 뭐 내년 중반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직도 불확실한 게 두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백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중반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끝이 아니거든요. 델타 다음에 뭐 람다, 세타 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수록 그 백신의 효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다행히 mRNA는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라 업데이트가 빨리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좀 더 큰 문제가 되면 이제 백신 업데이트가 일어날 텐데요. 옛날 종류의 백신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그런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 약화시켜가지고 다른 바이러스를 덮어 씌운 이런 방식은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개발해야 되고, mRNA는 실험실에서 금방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니까 아마 여기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방역하고 백신 수급이 다르거든요. 방역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권들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실력이 방역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대한민국의 실력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권이 왔어도 이거는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의 실력은 백신 수급입니다. 근데 K 방역이 정권의 실력이라고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방역이 국가의 실력인가? 이렇습니다. 저 밑에 두 가지만 보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공공 위주의 의료 시스템, 유럽 같은 또는 미국 같은 민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요. 둘 다 그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공공 의료 시스템 있는 유럽은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민간 의료 시스템은 속도는 빠른데 너무 의료비가 높아서 돈 없으면 죽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시스템은 공공이 담당합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수가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실제 일들은 민간에서 담당합니다. 사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되려면 국가가 전부 돈을 내가지고 병원을 짓고 의사들 공무원으로 만들고, 그게 유럽의 공공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돈이 없어서 시스템만 전체 컨트롤만 공공에서 하고 실제 일은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복합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그 메르스,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당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전부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효과를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스나 메르스를 한번 겪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번에 코로나의 희생자가 적고, 사스나 메르스를 미리 경험하지 못해서 따로 의료 시스템을 고치지 않았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K 방역은
대한민국의 실력이지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오면서 대구 오면서 트윗 짧게 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추석 때까지 1차 접종자 40%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차 접종은 백신 맞았다고 통계를 따로 내는 게 아닙니다. 1차 접종하면은 뭐 백신마다 다르지만 항체가 그러니까 한 30% 정도 효과밖에 없거든요. 2차 접종까지 해야지 7, 80%까지 올라가서 백신 맞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2차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보면 1차 접종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2차 접종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거를 1차 접종자에다가 쓰고 있죠. 1차 접종 그 통계 수치 높이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권 홍보를 위해서 결국은 고위험군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고위험군의 국민들을.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위험군,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든지 또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 집중적으로 2번 접종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람 통계 이렇게 내지 말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건 다 넘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제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3가지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명, 그 다음에 또 교육개혁, 그 다음이 경제구조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과학기술개혁이나 또는 교육개혁은 뭔지 아시지만 경제구조개혁은 그럼 경제구조를 지금 어떤데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이잖아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을 아주 거칠게 보면 3가지, 정부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벤처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180도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 관치 경제 체제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또 다른 진영에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문제가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한심합니다. 저는 직접 벤처기업 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진단 둘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현장은 모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상상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가? 현장은 정부와 대기업 사이는 관치경제 관계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감옥 보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건 또 그냥 놔둬요. 손을 안 댑니다. 여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한마디로 관치 경제와 신자유주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는 대기업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빼앗으면 자율성이 없고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무슨 창의력을 발휘하지도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구조지만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유를 빼앗아서 새로운 창의력이나 도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제구조가 대한민국 경제구조입니다.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 경제구조에서 보면 기업에 그래서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경쟁할 때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 이길 수 있게 힘이나 백 가지고 그냥 실력 없는데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반칙 못하게 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시장 경쟁에서는 세 번째로는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도전을 계속 하거든요. 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전을 계속할 수 있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거고요. 공정과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면 관여해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공정과 안전망에는 개입하거나 투자를 안 합니다. 완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구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니까. 기업으로부터 관여하지 않아서 자유를 주고 대신에 손대고 있었던 공정한 시장 경제 구조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데 투자하는 일. 이걸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개혁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구체적인 개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 부터 여러 가지가 규제를 어떻게 없앨 건가? 왜냐하면 이 자유를 빼앗는 것 중에서 규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게 다 구체적인 정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무슨 강의하러 온 건 아니고 결국 지금 이제 대선이 코앞인데요. 208일 남았대요, 오늘이. 한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화두가 전혀 안 보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바지나 줄리 이야기만 난무하고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를 모르고 우리 내부만 바라보고 서로 물어뜯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뜯는 동안에도 세계는 변하거든요.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책 하나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내부에서 물어뜯고 있으면 바깥 세상은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큰 변화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화두를 제대로 담론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한번 방향만 잡으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실천력 있는 민족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번 기회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저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반대로 거꾸로 보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답니다. 저도 그런 나라 만드는데 전력해서 온 힘을 다 쏟으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스크를 잠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췄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다. 라는 귀한 말 주신 우리 미래학자 안철수 대표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대표님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청년 4.0 포럼 회원들에게 사전에 이제 질문하실 분들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현장에 갈 거고요. 어떤 분은 문자를 주시는데 제가 오늘 내용하고 관계되는 오늘 강의와 관계되는 내용 뭐 이렇게 릴렉스하는 차이도 잠깐 한번 여쭤보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좀 전에 그 1차 접종, 2차 접종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님 과연 코로나 확진자 수로만 코로나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라고 하면은 평균 일주일 전에 감염된 사람이 일주일 후에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가 아니고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들이 많은데 지금 발견된 사람 숫자만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1년 반이면 그동안에 다른 과학적인 지표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정부 와서 방역에 대해서 뭔가 개선되거나 달라진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일반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각 도시마다 항체가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몇 %인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채 지나간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파악을 하고 그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실 선행 지표가 있어야 예방을 하는 의미가 있지, 후행 지표 가지고 예방은 못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셔야죠.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망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내가 사망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마시다시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요. 실제로 경제가 의사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의 최다 원인이지만 사회적 원인은 실직과 경제적 타격이 극단적 선택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이 없었다더라도 올해와 내년 이상의 극적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뭐 가벼운 질문이 될지 어려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직업을 이제 하시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선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면서 대표님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뭐 뿌듯한 일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사실 제가 정치 시작한 게 2012년 9월이니까 지금 아직 9년이 안 됩니다. 한 30년 한 것 같은데 세보니까 9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뭐 저 대표적인 성공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이죠. 그때 홀로 정당을 창당하고 38석, 그러니까 교섭단체 원내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70년 정치 역사상 그렇게 혼자 정당을 창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사람이 5명입니다. 삼김, 그 다음에 제가 38석, 정주영 회장님이 31석. 그러니까 제가 삼김 이래 최초로 사실 최대 크기의 정당을 만든 거여서 그건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도 많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치 안 하면 존경받고 편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시냐.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랬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저 혼자 마음 편하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일인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실 힘을 보태가지고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정치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정의 다르고 정치인들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한 정치라는 거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만든 교육의 틀인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틀 하에서 만들어진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복지의 틀 안에서 생애를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의 틀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에게 가야 될 돈을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 쓰다 보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 그 우선순위를 정말 조금만 바꾸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카 교황님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바티칸 가가지고 저 받았는데 저도 의외더라고요. 그분이 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Politics is the most sincerest form of charity.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자선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인 봉사인데 자기 온몸을, 자기의 모든 재능을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꾸려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형태의 charity, 자선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네, 고맙습니다. 박수 중간에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현장 질문자를 문자로 통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현장 질문을 직접 받고 안철 대표님께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포럼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현장 질문 신청하셨죠?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예, 대표님 오늘 기한 강연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3지대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유명하시고 얼마 전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부분 고발도 하시고 이렇게 항의하신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만이 아니라 이번 이제 최근에 6.28 재검표 후에 황교안 전 총리도 그 선거사건 수사를 많이 해본 경험을 토대로 도장이 뭉그러져서 이렇게 공인이 위조된 그런 것은 너무나 의혹 물증이 크기 때문에 수사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런 부분에 강한 의혹이 있는 드루킹 사건도 저지른 현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특히 야당 지도부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안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제기하고 나가주신다면 막힌 그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으면서 대표님의 드루킹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서 연속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히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루킹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나간 일이라고?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디지털 여론 조작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대로 추가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김경수가 드루킹만 관리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정치나 군사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한 조직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한 조직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조직에서 해야만 될 만큼 중요한 일들은 복수의 조직을 두고 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드루킹만 잡혔어요. 그런데 특검법에 드루킹 수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두세 팀 정도가 지금 더 있고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무슨 팀이라더라? 뭐 도시나 동네 이름 붙은 팀들이 몇 개가 있던데요. 근데 그 팀들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여전히 존재하고 더 최신 기술을 가지고 결정적일 때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IT 전문가라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활약한 거를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 게시판 관리자면 누구나 압니다. 당장 실시간으로.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된 거는 뭐냐? 실무자선에서는 이걸 보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선에선가 묵인하거나 그냥 놔두라고 지시가 내려간 거죠. 저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왜 아무 조치도 안 했는가? 그걸 색출해서 밝히지 않으면 또 포털을 이용한 그런 부정 디지털 여론조작 선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두면은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일이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디지털 부정선거를 막아야 이깁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박수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춘천 4.0 포럼 우리 지금 프로 질의 미리 신청해 주신 유치원 박사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랑 하천산업 관련 분야 연구하고 있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사회복지 쪽에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이 거의 25년 지나되면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중장년층이 거의 주류가 이룰 텐데요. 지금 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랑 사각지대 또한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인재 육성도 물론 지금 필요하긴 한데 이 디지털 사회에서 좀 이 디지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IT 전문가로서의 어떤 좀 정책적 방향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또 AI를 활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뭐 행정 처리 업무나 지금 활발히 AI를 이용한 이제 여러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이제 정책 의사 결정이나 이런 판단 뭐 그런 쪽에서도 경제성, 타당성들이 빠르게 분석이 가능할 텐데 정책 위반자로서 또 이제 IT 전문가로서 이 AI 의사 결정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I에 무슨 점을 허용한다고 하셨어요? AI에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지금 또 AI 활용한 이제 행정처리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많은 판례나 이런 걸 또 분석해서 활용한다든지 뭐 전쟁 시나리오 같은 걸 분석해서 전시에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있을 텐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AI를 많이 의존하게 되면 또 분명히 또 사각지대나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AI를 통한 의사결정이 정책 그 사업의 타당도나 그런 경제성을 이렇게 분석할 때 어디까지 허용하는 게 그런 한번 이제 그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평생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디지털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있던 직업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직업이 존속하더라도 그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급속하게 그렇게 바뀔 테니까 지금의 20, 30대 중심의 대학 교육이 아니고 이걸 평생 교육 체제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디지털 격차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냥 지금 뭐 줌으로 비대면 교육만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 특히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까운 설비나 인력들 그냥 구조조정하면서 없애기보다 오히려 그 지방대학들을 그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로 저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뭐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에 가보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퇴근 이후에 또는 주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도 딸 수 있고 뭐 그게 나중에 뭐 학위도 딸 수 있지만 꼭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그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델을 따서 그 소중한 오프라인 교육 설비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은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에도 맞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가 발전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할까 의사결정에 사실 AI가 만능이 아닙니다. AI는 특히 딥러닝 같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개념을 설명드리면 옛날에 AI는 이 예를 들죠.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개 사진은 어떤 특성이 있고 고양이 사진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다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게 그 규칙을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인식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개를 고양이라고 인식하고 뭐 아무리 규칙을 추가해봤자 그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뭐냐면 사람이 이 구별을 되는 점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한테 고양이 사진 10만 장, 개 사진 10만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0만 장이 고양이다. 이 10만 장이 개다. 그러면 블랙박스처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인식을 사람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단은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예를 들면 새로운 품종의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그런 고양이 종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 능력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데이터가 아주 편견 없는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뭐 범죄? 아니다. 무슨 판사가 이 사람을 보석을 허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주 위험이 많아서 보석을 안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인공지능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백인 데이터만 준 겁니다. 그러면 흑인들은 거의 다 범죄자로 이 사람은 보석 허가 안 해줘야 된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만능이고 정말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편견에 가득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러죠. 정치권에서 편중된 기사 보도라고 항의를 하면, 아니 우리는 모른다,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편향된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면 편향되게 편집해서 편향된 기사 배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 표현으로 미션 크리티컬한 쪽에서는 인공지능 쓰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미래 예측 같은 그런 분야들, 또는 변화가 아주 이렇게 심한 분야에 또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LG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LG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LG에서 그 폴더폰 있잖아요. 옛날 폰. 그걸 계속 만드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어서 맥킨지 컨설팅에다가 세계 제1의 컨설팅 회사한테 미래 예측을 맡긴 겁니다. 과연 앞으로 폴더폰이 대세가 될지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르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컨설팅 회사에게 맡긴 거죠. 결론은 스마트폰 개발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폴더폰은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도 없고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LG가 그거 따라했다가 10년 후 사업을 접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AI에게 다 주고 그 결과대로 수용하는 거.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의학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다 맡기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에게 먼저 맡기되 사람이 이제 봐줘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근데 그거를 사람이 번역을 하려면 10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근데 요즘 빨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을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번역하니까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안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바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AI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정부면 정부, 기업이면 기업, 학교면 학교, 이 세 가지 구분을 어느 정도 해놓고 활용을 하고, 구분을 뭐 매년 새로 리뷰해서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마 그런 식의 팔러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미래학자 다운 답변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지금 사실 문자 질문도 많이 와 있는데 문자 질문을 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 현장 질문 신청한 분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4.0 포럼 김진숙님 현장 질문 신청하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평범한 주부 김지숙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님께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로 큰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아나문격 행보와 윤석열 최재형 캠프로 인한 내분, 1.11 망언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당은 불가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자 노선을 말하는 이들도 많은 가운데 안철수 대표님의 합당 여부와 대선 출마에 관한 의향, 후에 국민의힘과의 만약 합당한다면 합당 조건, 합당 시기 등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이미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기자회견으로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 정리를 잘해서 그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기자분들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에서 청년 4.0 프로그램에서 어떤 귀한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대표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참고 청년 4.0 포럼의 어떤 분위기와 또 질문에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리실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받겠습니다. 예. 다만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현장 지금 예정자가 있고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1분 만에 질문을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강사로 보이시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청년 4.0 포럼 리더자들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님을 38석 그때 하실 때 땀 뻘뻘 흘리시면서 수도권에서 와이사스에 땀 흘릴 때 내가 뵙고 처음 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에 걸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제게 맡겨달라고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4분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편서신을 보낸 소송사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순수한 국민의 정신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진보 보수로 우리 국민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체성으로는 세계 최강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실현은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대 정당 정치인들은 정체성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와 정치인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그리고 국민 헬스를 이용해서 치부에 올인하고 있어서 국민의 삶의 터가 밑바닥부터 파괴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질문만 좀 해주시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포럼 우리 청년 멤버하고 자문 멤버 있는데 처음 뵙는 분이라서 제가 회장인데 그래서 제가 포럼 회원이 아니시죠? 먼저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원래 올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당 대표님과 국민의당이 존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용 보고 적어주신 것을 우리 여기 주시면 막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전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장 질문 청년 4.0 포럼 10만석 우리 다들 주시면 맞습니다.
예, 신만석 한국장애인 마이크협회 이사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어떤 현재 청년 4.0 포럼 회원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예, 신만석 우리 자문회원. 예. 마이크 없이 할까요? 들리지? 아니 마이크 들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마이스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신만석입니다. 오늘 어떤 귀한 강의 경청 잘 했으면 좋겠던. 저는 그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금 그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주관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지금 교육을 지금 상당히 실시하고 있는데 현 제가 느끼는 점은 상당히 현재 그 정책과 현재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표님의 견해와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표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하반기 전부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위원으로 장애인 정책 법안 제출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는 아마 장애인 단체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베리어 프리 있지 않습니까? 즉 휠체어를 타고도 건물 위에 또는 이런 강당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게 베리어 프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이 베리어 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그런 공공시설이 그렇게 베리어 프리 인증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됐던 염전노예 사건이 있어서 그 방지법도 제가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그 중요한 문제를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때 질문받고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조금은 이제는 그래도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육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교양 강좌까지도 다 사실은 골고루 그 부분들이 다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를 같이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 일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다 예전처럼 그런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탈시설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인식들도 예전 격리돼서 눈앞에 정말 보이지 않을 그런 참 참혹한 시절보다는 점점 더 저는 많이 개선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버스들이 저상버스들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저상버스 도입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전국적으로 사실 그것도 도입이 돼야죠. 그것도 베리어 프리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실 국가의 품격은 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불편 없이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가 그 국가의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흡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고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린 질문 아니고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사회적 포럼이 2021 특별기획으로 청년 3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홍준표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누가 오는 줄 아느냐라고 홍준표 의원님께 물으니까 안철수 대표님이 나오신 걸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나오시는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난주 오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이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잘 지내고 있다. 가끔씩 둘이서 식사도 한다. 안철수 대표 좋아한다. 안철수 대표님 오시면 홍준표 본인을 좋아하느냐고 꼭 물어봐달라.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거 어디 거들어 딴 겁니다. 지난주 보신 분 아시죠? 아마 안철수 대표가 홍 의원 좋아한다고 할 거다. 네, 안철수 대표님 지난주에 우리 2021 특별기획 청년 4.0 포럼에 오신 홍준표 대표님, 홍준표 전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경쟁자였었죠, 사실. 근데 뭐 저는 그때 보통 이렇게 선거에서 상대방과 경선을 하거나 선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저는 주로 정책 위주로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지 뭐 인신 공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 끝나고 나서 한 2번 정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또 저한테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점들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정치계에서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한번 책을 써보시라고 제가 권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뭐 제 이야기도 물론 당연히 했었고요. 제가 독일에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이제 해서 물러나겠다고, 일종의 뭐 정계 은퇴는 아니지만 지금 당분간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독일에 가서 1년 반 있으면서 배웠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셔서 호기심이 많은 분이구나,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랄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 빼놓고는 애정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둘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은 못 하겠습니다. 대표께서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봐라. 아마 좋아할 기다 했는데, 예, 그 정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모시고 한 우리 담론이가 마무리인데요. 끝으로 안철수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 전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혹시 오늘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우리 청중들 입장에서 더 많은,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가 뭐 결혼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데, 또 지난번에 뭐 연자는 다르지만 홍 대표님과 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시간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는데요. 일단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늘 해명해 주시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 짧게 듣고 오늘 당론에 끝내도록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편은 못 돼서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열심히 정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치인과 직접 1대1로 만날 수 있는 국민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편집되고 걸러지고 심지어는 조작된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조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무수한 그런 일들은 많이 당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한 가지만 드리면 국회의원일 때 국회 본회의 끝나고 제 차를 타고 막 차가 출발했습니다. 누가 가고 있는 차에 뛰어와서 문을 확 열더니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파박 찍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차문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또 왜 사진을 찍었을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 사진이 대문짝만큼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차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 그런 식이거든요.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 사진 보고 이 사람 참 비겁한 사람이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조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중에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떠도는 게 있어요. 뭐라더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그거 제가 한 말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언론에다가 제가 한 2번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거 제가 한 말 아니라고. 근데 사실처럼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토리는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나왔는지. 그게 제가 그때 아버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원순이 빨갱이라는 말이 있다고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빨갱이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좌파인데 공산주의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 말을 듣고 그때 병원에서 진료보고 계실 때 신문사 기자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그 기자는 또 그거를 또 받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안 한 말이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게 이 세상에 간첩이 없느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안 한 말이라고 처음에는 좀 설득하다가 사실 솔직히 요즘은 좀 심한 분들한테는 경고를 보내고 그걸 안 지우면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요. 네. 오늘 청년 4.0 포럼이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 마무리 말씀을 잘 부탁드린 것 같고요. 청년 4.0 포럼 2021 특별기획 청년 3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 4.0 포럼은 조직된 힘으로 반칙 없는 공정한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포럼입니다. 꿈꾼 자들이 함께 열과성을 다할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철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제가 여러분들 박수 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90도로 저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멋진 자리 만들어주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과 사공정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귀한 만남, 소중한 인연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 특별기획 청년 3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정치 담론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 4.0 포럼에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편하게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